지금부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기술 입문이자 상무이사이신 김명호 강사님을 모시고 스팁 관점에서 본 IT 자이가이스트라는 주제로 IT 마인드 열려라 톡톡 제7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강민구 법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바쁜 가운데 이거를 생략할까도 검토를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약속을 한 거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고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우리 김명호 박사는 제가 MS 테크 포럼에 있을 때도 제가 명강을 듣고 제가 그 명함 교환도 하고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 서울에서 천리라여 창원길을 좀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우리 창원법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기 주제가 보면은 그 영어 약자에다가 뒤에 그 독일어가 있는데 저도 프랑스어를 했고 독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그 독일어 뜻이 시대 정신이랍니다. 시대 정신. 그런데 이제 그 내포하는 뜻이 조금 이래 언어로 하는 게 더 좋은 그게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그래 하셨다 그러고, 강의 도중에 왜 그래 했는지 여러분들이 저절로 느낄 겁니다. 우리 김명호 박사님은 얼마 전에 우리 오신 김진영 박사님의 제자입니다. 가이스트에서. 김 박사님이 사모님이시고, 그리고 동아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교수하시고, 비트앱이라는 회사에서 기술이사도 하고, 지금은 2003년도부터 10년 이상 그 한국 MS의 최고 기술 임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보직을 계속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요사이 뭐 애플, 그 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 뭐 그런 소리만 계속 우리가 들었는데 사실은 이 MS하고 IBM 같은 기존의 거대 기업들의 힘이 아직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우리 PC 전자소송하고 아침에 사무실 하면 로그인 하는 그거 돌리는 힘의 원천이 뭡니까? 윈도우 OS 아닙니까? 안드로이드나 애플로 우리가 전자소송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MS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도 아마 간단하게 서쳐가면서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MS를 쓰고 있습니다. PC 버전에서는. 그리고 모바일 버전에서도 인도 모바일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양대 진영에 비해서는 세가 약한 것 같은데, 항상 이 IT 산업계의 경쟁은 피를 말리는 초단위의 경쟁이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길고 짧은 거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하여튼 우리는 소비자로서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를 골라서 사용하면 되는데, 실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마 엄청난 여러 가지 고민과 고뇌도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IT 마인드 업 열려라 이 톡톡이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서 법원장으로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고, 오늘 이 강좌도 흔쾌히 유튜브에 재능 기부를 올리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안 했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많이 좀 그거를 유튜브를 보게끔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서야 촬영이 잘 되나요? 어디서도 다 알아서 합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많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토가 면적으로는 크지 않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후변화가 다양하고 하늘이 청명한 서울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흐려지는 대구를 지나면서 창원에 가면 혹시 폭우가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왔었는데, 비바람의 흔적만 보이고 또 비교적 쾌청한 날씨인 걸 보고 많이 안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바깥 바람을 많이 쐴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불러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 내용을 많이 축약한 형태의 발표 자료인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기보다는 제 설명의 핵심을 잡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술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가는 누구나 다 강조를 하지만 도대체 어떤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어떻게 시중에 퍼뜨려야 성공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짐작을 가지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짐작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슬라이드 하나에서 잘 요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과 같은 유명한 발명가는 교류 전기야말로 너무 어리석은 생각에서 아무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실내를 움직이는 거의 대부분의 전기 전력은 교류 전력인 것 같고요. 직류는 일부만 사용되고 있죠. 에디슨이 완전히 이상한 이야기를 한 셈이 됐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더 심한 실험을 했습니다. 핵 연쇄 반응을 인간이 통제할 능력을 결코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핵 에너지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알고 보면 핵 에너지의 원리를 다 찾아낸 분이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분도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IBM의 창업자시죠. 창업자가 맞습니까? 창업자는 아닌 것 같고 100년 넘는 회사니까 아마 중반 때쯤에 회장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분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수요는 5대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전 세계의 5대 정도의 시장만 개척해서 그 모든 시장을 IBM이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들어 누군가는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 세계의 클라우드 벤더는 5개면 충분하다는 말을 수십 년 전에 예언했구나라고 인용하는 분을 봤습니다. 어찌됐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지금은 사라진 회사가 되었습니다만 예전에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컴팩에 인수되고 컴팩이 HP와 합병되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사라졌죠. 근데 이 회사의 그 올슨 같은 분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가정의 데스크탑에 컴퓨터가 놓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 말을 했습니다. 데스크탑 컴퓨터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이야기죠. 이런 사례들을 잘 보시면 이분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그 분야의 강자가 아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가장 그 분야의 개척자 정신이 강했고 무엇보다 큰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창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훌륭한 면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술 만드는 게 어렵더라도 그래도 기본 원칙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남보다 먼저 출시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창의성이 높을수록 성공하지 않을까. 예전보다 조금 발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레디컬하게 발전하면 더 성공할 것 같고 거의 없던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 엄청난 성공을 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기술이 남보다 앞서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고 마케팅도 잘해야 성공할 것 같다는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합니다. 과연 저런 4가지만 잘 지켜서 성공할 수 있는가? 가장 큰 실패 사례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옵니다. 앞에서 그 법원장님께서 좋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측은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측은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10여 년 전쯤에 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모 기관의 기관장님께 인사차 방문을 했었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 힘든 길을 선택했다. 대신 그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2등이나 3등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문하셨던 게 저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 그러냐. 지금 이 3가지 분야를 잘 보십시오. 이 3가지 분야의 시장 개척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답을 미리 다 말씀드려버렸죠. 그죠? 전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니 애플, 구글보다 후발주자가 절대 아닙니다. 선발주자들입니다. 요즘 뭐 스마트워치 난리죠. 그죠? 스마트워치 마이크로소프트가 2004년에 이미 출시한 아이디어의 제품입니다. 물론 그 기술의 이름을 잘 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제가 회사에 2003년에 합류했었고 2004년에 본사에 가보면 이 스마트워치를 자랑스럽게 착용하고는 많은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들을 수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스마트워치 이야기를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름이 거론이라도 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남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먼저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당대의 최고 기술을 선보이려 애를 썼고 없던 것을 만들어버리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다 실패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고민을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뒤늦게 깨달은 바지만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뒤늦게 깨달았다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밖에 많이 계셨지만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폴 세포라는 분이 주로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진단하는 예측가, 예견하는 분입니다. 그 정확한 직업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참 재밌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 설명을 잘 보시면 기술은 절대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 기술에 각광하고 누구나 다 혜택을 볼 것을 기대하고 몰려올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이분의 말씀은 기술은 전혀 그런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 개발하는 분들은 소비자들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 좋은 기술을 못 알아보다니 소비자들은 바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소비자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좋은 기술이 있어도 왜 쓰지 않습니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표현이 과격하다면 그 가치에 비해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세상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세상이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술의 미래를 진단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너무 기술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세상을 휘어잡아보고 한번 바꾸어보자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을 바꾼 기술들을 알고 보면 새로운 기술이었다기보다는 세상의 변화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을 때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가 잘 인용해서 어딘가에 기고한 글도 있는데 한번 틈남이 읽어보시라고 링크는 저기 남겨놨습니다. 자, 이쯤 되다 보면 이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업체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는 열심히 해봐도 잘 안 되고 남보다 먼저 해봐도 뭐가 잘 안 된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고민이 뭐냐 하면 한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계획 기간부터 출시 기간까지 짧아도 3년 이상 걸려오는 제품들을 주로 만들어 왔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한 릴리스에서 다음 릴리스 나올 때까지 예전에는 3년 이상씩 걸렸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기술도 3년쯤 지난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유행하는 것을 채택해서 뭔가 제품을 만드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결국은 3년, 짧아도 3년, 길면 10수년 이내 동안 계속 지속될 만한 그 무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참 고마운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자꾸 짐작하고 예측하고 기술로 미래를 개척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주장을 한 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라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하게 쓴 말입니다만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또 우리는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모르고 있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그걸 미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이것만이 미래는 아닐 겁니다. 어떤 미래는 정말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아무 것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어딘가에는 이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흑조라고 하는 이론이 있죠. 흑조 이론. 우리가 백조라고 해서 스완이라고 하는 이 종을 보면 어떤 변종이 생기더라도 항상 흰색 털을 가졌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호주 대륙에서 흑조를 발견하고는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스완 종류의 검은색 털이 있다니 혹시 이 애보리지널들이 검은색 물감을 칠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처음 보는 그 무언가가 나타난 거죠. 흑조가 나타났을 때는 모든 스완종은 흰색이어야 된다는 이론은 단 하나의 예외만으로도 다 이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론이 무너질 때 흑조는 어떤 것에서 갑자기 생긴 거냐? 흑조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짐작과 예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들 중에 이것이 미래에 정착되고 확산되고 모두가 다 누려야 될 만한 그 무엇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훌륭한 사고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냈다면 우리는 쓰고 있는데 남은 아직 쓰고 있지 않다든지 남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것이 있었다든지 한다면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쓸모있는 기술로 가공하고 널리 퍼뜨리는 책임, 그것이 바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최하는 주요 행사에 가보시면 그 행사 막간에 가끔씩 동영상을 상영해 주는데 짧으면 1분 정도, 길면 5분 정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들이 대부분 Productivity Future Vision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생산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비디오인데요. 이 비디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촬영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농담 말고 도대체 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짐작은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책상 머리에 앉아서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내놓은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디오를 만드는 조직은 생각보다 엄청난 분량의 리서치를 하는데 그 리서치가 바로 이 스티브라는 리서치입니다. 이 스티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 방법론은 뭐냐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의 경향을 탐지하기 위한 생각 방식의 이름이에요. 굳이 스티브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게 사전식 단어가 아니고 바로 이 동그라미 5개 있죠. 그죠? 세상의 변화 경향을 5가지 분야 관점에서 보자는 뜻입니다. 소셜한 분야, 기술적 분야, 경제적 분야, 생태적 분야, 정치적 분야, 이 5가지 분야를 보자는 뜻인데 이 분야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쫙 모아보면 발음이 아주 용이한 스티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실제 스티브라고 하는 생각은 뭐냐 하면 세상의 변화 경향을 관측하기 위한 생각의 방식을 뜻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방식의 장점이 뭐냐 하면 이 5가지를 그냥 뚝뚝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원 안에 연결시켜 놨죠. 이 큰 원의 역할이 뭐냐 하면 알고 보면 예를 들어 사회적 변화 경향은 기술적 변화나 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이고 또 그 반대로 사회적 변화 때문에 어떤 기술이나 경제나 생태나 정치 분야가 따라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티브의 핵심은 뭐냐 하면 5가지 분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데서 어떤 관심을 보는 것이고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떤 변화일수록 그것이 존속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바로 스티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Productivity Future 비전 비디오가 바로 이 스티브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앞으로 업무나 생산성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일하고 이런 방식으로 기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비전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그 동영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 스티브 보고서는 외부 공개용은 보통 길어봤자 3페이지짜리 요약본만 나오는데 내부에서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하는 혜택이라면 혜택일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가 약 250페이지짜리의 워드 문서로 그것도 자동 생성되어서 나옵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손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 맞추어서 수집된 데이터와 이걸 가공한 어떤 몇몇 자료를 이용해서 툴로 생성돼서 나오는데 그걸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올해 8월에 제가 입수한 자료를 갖고 만든 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미래 생산성이나 이런 관심을 적어도 이런 연구의 결과에서 기반한 다음에 세상이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이것들 중에 정착될 것은 무엇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것은 무엇인가를 잘 선별해서 정착될 것 같은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이네이블링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많은 말씀도 있지만 이 그림에서 첫 번째 분야 소셜 분야를 특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레이브라는 조직에서 이 연구를 주로 해왔는데요. 거기서 분석된 결과를 보시면 소셜 분야의 첫 번째부터가 사실은 다분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업무와 일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변화 경향입니다. 저는 아직도 많은 정책 분야에서 업무와 일상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그 용어를 자주 보는데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관측의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상당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전 같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와서 일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업사회의 잔재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냐하면 그 조립 라인 같은데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조금이라도 늦게 출근하거나 잠시 태만해버리면 전체 생산성이 그만큼 영향을 받는 거죠.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자리에 와서 자기 하는 일을 꼭꼭 기계처럼 맞춰줘야만 생산량을 맞출 수가 있고, 생산량이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야근을 해서라도 일을 더 해서 더 시켜서 그 자리에 와서 일을 해야 생산량을 맞추는 이런 시대의 잔재, 그것이 바로 산업시대의 잔재였던 거죠. 지금도 물론 이 분야가 이런 식으로 일해야 되는 분야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동 중에도 일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어느 자리에 어느 시간까지도 시간 낭비로 생각하고 차라리 집에서 일을 하거나 이동 중에 일을 하고 결과만 회사로 기속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생산성이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제도가 가로막아서 못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자리에 오지 않고서야 자기가 조직의 어떤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 아래쪽에 기술같이 모바일 컴퓨팅이나 세상 어디에 가나 연결성이 보장되는 이런 사회에 진입하다 보면 굳이 어느 자리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쓸데없는 낭비일 수 있는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사회적 변화 경향이 뜻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해설을 얼마든지 많이 붙일 수 있지만, 첫째 그런 점들이 눈에 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한참 시끄러운 이슈 중에 하나가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죠. 그죠? 우리 사회가 바로 이 문제를 고스란히 겪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디에나 다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동이 자유로운 세상에 어디에서나 모바일 디바이스나 스마트 디바이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누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누가 생산한 자료이고 이런 정보들을 추적하거나 또는 그런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하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나 장소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성이 많아지고 개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관심 없었던 수많은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았던 건 아니죠.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았고 의사를 표현하는 여러 채널이 있었지만 그 채널들이 한 곳에 집결하지 못하고 남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거죠. 예전 같으면 기껏해야 신문이나 방송 이외에는 대중에게 무언가를 정보를 전달하는 좋은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길 가면서 스마트폰에서 이상한 사진 하나만 잘 찍고 설명 하나만 잘 붙여 올려놔도 어느 날 갑자기 전 국민이 함께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런 형태의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컨텐츠의 양이 예전에 비하면 폭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에 크게 일조를 한 것이 바로 소셜미디어들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러브스쿨이나 이런 데서 기껏해야 동창이나 지인을 찾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자기들의 의사를 표출하거나 남들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소비자가 정말 왕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TV나 신문 광고에 몇 번 뭔가 신상품 광고를 내면 광고 이상의 마땅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좋은 상품이다 라는 생각을 그 광고만 보고 속아서 사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고 충동 구매도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함부로 그런 광고를 보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서울역에서 오늘 대형 전광판을 40분 가까이 보았습니다만 그걸 보고 뭘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속에 과대 광고가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많을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 생각이었고요. 혹시 그 중에 무슨 상품 하나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디를 더 찾고 싶으냐, 소셜미디어들에서 남들은 이 상품을 혹시 써본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하는지, 그것도 제가 평소에 믿음을 주는 사람에게서 그런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믿지 광고를 보고 함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도 많고 그들의 의견을 표출할 방법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소비자가 왕인 세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중에 하나만 딱 떼서 생각해 봅시다. 업무와 일상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세상으로 진입한다는 말이 기술적으로는 무엇을 뜻하고 제도적으로는 무엇을 뜻하고 문화적으로는 무엇을 뜻하는가
심각하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오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항목 하나만 놓고 그냥 업무 일상의 구분이 모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만 해석하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함의하는 여러 의미를 잘 따져보면 정말 그런 세상이 올까 걱정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잘 생각해보면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지역적으로 흩어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죠. 예전보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본사 모두 합친 한 30분 정도 계신데 이분들이 공통의 주제를 놓고 가끔씩 회의를 해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다 보니까 어떨 경우에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회의를 해둘 때도 있어요. 이걸 업무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제가 이런 나쁜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당당한 업무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회의했으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에는 오전에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회사를 위해서 충분히 기여를 했고 더 나은 방식으로 기여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출장비 덜 쓰고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모바일 컴퓨팅이나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동 중에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너 어디에서 일했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있었어? 라고 묻는 것은 올바른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이런 여러 변화들을 쭉 보면 이런 변화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변화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면 그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좋은 기술이 나왔으니까 세상이 바뀔 것이야 이렇게 믿는 것은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5가지 분야를 크게 말씀드렸지만 왜 특히 소셜 분야를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에서 우리가 혁신의 3가지 모습을 크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혁신이 실현 가능한 혁신이냐 실현이 불가능한 혁신이라면 망상이죠 사실은. 그죠? 실현 가능한 혁신이 돼야 되고 성장 가능하냐 이 말은 한 번만 쓰임새가 있고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금방 쓰임새가 없어지는 것은 불필요한 투자죠. 그런 경우에는 글쎄요 어떤 국가나 정부 조직처럼 누군가에게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는 이런 일을 할 때는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뭔가 재생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려야 될 의무가 있는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는 성장 가능한 혁신이 아니면 뛰어들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람직한 혁신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람직하다는 말은 소비자들이 이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기대할 만한 그 무엇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기술을 기술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해주는 그 무엇이 되도록 이것이 날 도울 수 있는가라고 믿을 만한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혁신이 됐죠. 이렇게 제가 3등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앞에서 스티브 분석과 매핑을 딱 시켜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바람직한 혁신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소셜 분야입니다. 알고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이나 인구 구성 등의 변화들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나에게 유관한 것인가 나에게 관련된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셜 측면의 변화가 가장 크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실현 가능하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술이겠죠. 그죠? 대부분의 기술 중심적인 업체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면 바로 너무 기술을 앞세운다는 것이고요. 너무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적인 특징이 경제적 분야나 생태적 분야, 정치적 분야 이런 데만 매달려가지고 소비자들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놓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 3가지가 똑같이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 굳이 중요한 것 하나를 먼저 꼽으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차라리 소셜 분야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이 옳은 혁신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발표 제목에 스티브 관점에서 본 IT 시대정신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시대정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분야에서 주로 온다는 뜻입니다. 신기술이 나타났다고 시대정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마이크로소프트만 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갈트너가 해마다 한 번씩 그 IT 엑스포라는 행사를 열죠. 작년 10월에 올랜도에서 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갈트너는 이 행사를 통해서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해마다 한 번씩 쏟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년 한 해를 결정지을 탑 10 스트래티직 테크놀로지 트렌드라는 이런 제목의 발표를 주로 합니다. 아마 올해도 10월 말에 행사를 열면 2015년을 결정하게 될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라고 또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이 10가지가 쭉 보입니다만 많은 분들은 이 10가지에 들어가면 대단한 기술이고 아니면 나쁜 기술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10가지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 해 두 해에는 2012년, 2013년을 결정하는 탑 10 트렌드에는 제일 앞에 1, 2위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 하면 클라우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데 그냥 구름이라는 뜻의 클라우드는 설마 아니시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라는 건 누군가에서 빌려 쓰는 IT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IT라고 하면 스스로 소유하고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클라우드란 마치 우리가 전기 전력이나 상수도를 누군가에게서 빌려 쓰고 나중에 요금으로 정산하듯이 IT를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적 경제적 움직임의 이름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 해 연속으로 랭킹 1위에 있었는데 2014년에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갑자기 이 밑으로 확 내려와 버렸습니다. 4, 5, 6등으로 떨어졌죠. 그죠? 클라우드가 덜 중요해졌느냐? 맞습니다. 덜 중요해진 게 맞습니다. 왜냐?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면 주류 시장을 두고 계속 중요하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2014년을 위한 예측에서는 놀라운 것들이 앞에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바일 디바이스의 다양성과 관리, 모바일 앱과 애플리케이션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클라우드와 모바일의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저는 단점을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클라우드는 IT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IT를 사서 쓸까 빌려서 쓸까 이건 누가 주로 관심을 가집니까? 전산 조직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일들입니다. 여기 법원에서는 전산 조직이 어떻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서 서버는 몇 대 더 구입해야 되고 무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고 인력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조직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주제가 바로 클라우드였습니다. 반면에 모바일은 누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까? 기술의 최종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라는 겁니다. 가트너가 2012년, 13년에 비해서 2014년을 내다보고 예측했던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조직적인 IT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보다는 기술의 최종 소비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훨씬 중요한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택 분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기술적 분야에 주로 있었습니다만 이 기술이 사회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일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일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조직을 이루어서 일한다 또는 수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생산하고 서로 공유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할 때 이런 욕구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수단이 뭐냐? 바로 모빌리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맥이 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T 월드라고 하는 그 온라인 매거진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번씩 재밌는 슬라이드 쇼를 내놓는데 제가 그 슬라이드 쇼를 다 보여드리기는 곤란해서 제목만 10개를 따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서는 IT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부 기술을 말한다기보다는 조직의 IT 부서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IT 부서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10가지 불편한 진실, 우리말로 옮기면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이 뭐냐? BYOD 혁명은 이미 다가왔다. 우리에게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YOD 들어보신 용어죠. 그죠? 이게 Bring Your Own Device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당신 자신의 기기를 들고 오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행사 같은 걸 할 때 뭔가 기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사 주최 측에서 모든 기기를 다 준비해놓고 몸만 와서 이 기기로 해보시오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당신이 쓰던 기기를 가져와서 실험만 당신 기기로 해보시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BYOD는 이 중에서 후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IT가 BYOD 세상에 왔다고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상 반드시 A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A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무슨 종류의 머신에서 어떤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만 사용하라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IT 조직이 조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 수단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BYOD라는 세상에 오면 이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가장 잘 사용하고 가장 애착이 가는 머신을 들고 와서 그걸로 업무를 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개인 머신에서 중요한 어떤 조직의 기밀 자료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기밀을 함부로 빼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소비자 기술이 워낙 약진하다 보니까 조직에서 주는 머신보다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투자한 머신이 훨씬 성능이 좋거나 기능이 좋거나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 세상이 됐다는 말이죠. 이런 기기를 들고 와서 내가 조직에 이익을 줄 테니 내 기계로 업무를 하게 해주시오라고 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BYOD가 진짜 뜻하는 바입니다. 이런 세상에 IT가 뭘 해야 될까요 도대체? 전산 조직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처럼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할까, 어떤 기기를 쓰게 할까 하고 무슨 규정이나 맨날 만들고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벌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영향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조직이 어떻게 기술을 사용하는지 통제할 권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제는 여러분의 역할은 최종 소비자 기술들을 좀 더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데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기밀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책임이 당신에게 있을 뿐이다.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이쯤 되면 이제 어떤 조직의 IT 부서의 분들은 전직을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그런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점도 많이 벌어지고 있긴 하죠. 예를 들자면 무슨 장비를 구입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는 점차 클라우드에게 맡기게 되면서 어떤 클라우드 벤더에게 우리 IT 리소스를 빌렸을까 고민해서 종류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세상의 변화 속도가 이만큼 빠르니 IT 부서분들을 당연히 그런 변화 추세에 맞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많은 규정들을 있지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의 시스템은 결코 규정을 100% 준수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패스워드는 석 달마다 한 번씩 반드시 바꾸세요. 뭐 길이는 열 몇 자 이상 하세요. 백날 요구해봐도 안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왜냐? 안 지켜지는 틈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뭐 망분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미 여러분의 네트워크는 침투되었을 수 있다. 무언가를 침투시킨 사람들이 이걸 언제 터뜨릴까를 노리고 있을 뿐이지 이미 침투되었을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차라리 더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가장 깊숙한 비밀조차도 트윗 한 번만으로 얼마든지 누출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은 이게 굳이 소비자 기술이 약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소비자 기술이 약진하면서부터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에 어떤 사람이 조직에 아주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녁에 술 한잔 한 김에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글을 작성하고 자기 혼자 버는 글이라고 작성했는데 실수로 전체복이라고 공유를 해버렸으면 이 일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아니 책임진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을 수백 번 죽여도 그것은 책임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죠? 책임지게 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고 보면요. 우리가 IT를 보거나 세상의 변화를 볼 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점은 사소하게 무슨 기술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종류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의 상관관계를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이 변화에 그냥 편승해 가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던 종류, BYOD 같은 이런 것들은 관심거리도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앞에서 말씀드린 가트너가 평가한 2014년의 주요 전략 트렌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앞에 앞두 개의 모바일 디바이스 디버시티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아마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중요해진 이유는 바로 BYOD 트렌드 때문이고 이 BYOD 트렌드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업무 일상의 구분이 점차 없어지고 조직적으로 너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 같은 시간에 의견 교환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에 엉켜있는 세상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다 잘 놓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들을 다 요약하면 IT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 세상의 주요 시대 정신을 한마디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IT의 소비자화라는 이 용어를 뽑고 싶습니다. 이 소비자화라는 이 용어는 사전에 없는 용어입니다. 오랫동안 써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어 사전에도 없고 영어 사전에도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 데서 문서 편집하실 때 저런 단어를 집어넣어 보시면 오류 있는 단어라고 빨간 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 쓰는 분도 그리 많지 않은 아주 희한한 용어가 바로 소비자화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 하면 IT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의 축이 소비자에게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너무 기술과 관련 없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 같으면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IT를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전 같으면 이 사람이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일을 할지, 어디에서 일을 할지,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 어디에 내 데이터를 맡기고 어디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할지,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할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협업할지를 IT 조직이 결정해 줬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분석이나 가르트너의 10대 전략 경향이나 IT 월드의 받아들이기 불편한 진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잘 요약해보면 항상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의 의사결정의 중심이 기술의 최종 소비자에게로 넘어왔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왔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벌써 이 모든 결정을 기술의 최종 소비자가 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모르셨을 뿐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선인가 아닌가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옳은가 아닌가 하고 관계없는 문제이라는 거죠. 세상의 변화가 무조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과 악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어딘가에서는 벌써 일어나고 있고, 저라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저라면 이 일의 거의 대다수의 의사결정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어디에서 일하는가, 회사에 가장 도움되는 곳에서 일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위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와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손해가 되지만 여러분에게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말할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에 가는 것보다 분명히 도움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근무 장소, 업무 장소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저에게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죠.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목표니까요. 무슨 기기로 일하는가, 제가 굳이 혹시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드웨어를 만든다는 걸 모르셨을까봐 서피스라는 머신을 들고 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업무할 때는 진짜 대여섯 종류의 기기를 씁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왜냐하면 그 기기들이 공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자료들은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를 읽거나 수정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앱들이 있기만 하다면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가는 저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출근해서 계속 외근만 돌다가 저녁에 늦게 퇴근해야 되는 날은 저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가볍고 배터리 시간이 가장 오래 유지되는 그런 기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생산성에 도움이 되고 저의 생산성에 도움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반면에 어떤 중요한 데모를 해야 되는데 그 데모가 성능이 매우 중요한 어떤 데모를 한다면 당연히 배터리 수명 가지고 기기를 선택하진 않겠죠. 그 업무에 가장 맞는 기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기가 가장 업무에 맞는지는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셜 네트워크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시간 채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이 모든 것들의 선택들이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법이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 예전 같으면 요것만 사용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와서 일을 해야 되고 출근부에 도장은 꼭 찍어야 되고 나갈 때 소등을 해야 되고 이런 조직의 형태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 자기의 일과 업무의 구별이 아주 업무와
일상생활의 구별이 아주 모호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얼마든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세상으로 진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바일 디바이스만 들고 나가서 정말 업무가 되느냐? 아니, 모바일 디바이스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한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다 수록하고 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아무리 성능이 좋아졌다고 한들 여전히 성능이 문제가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런 형태로 업무가 가능하게 하려면 단순히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바일과 소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그죠? 이 중에 모바일 또는 모빌리티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모바일 기기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예전 같으면 업무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쓴 적이 없던 세상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업무에도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는 방식이 예전 같으면 협업하는 방식이 주로 뭐였습니까?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대면 회의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죠? 그것이 힘들면 전화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그것이 다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소셜미디어가 약진하면서 소셜미디어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회사의 기밀 자료를 마구 올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로컬 솔루션을 만들어 쓰거나 또는 업무에 특화된 소셜미디어를 쓰거나 또는 소셜미디어의 정신들을 가져와서 쓰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합해놓고 보면은 전형적인 개인 기술, 그러니까 기술의 최종 소비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술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든든하게 떠받추는 조직의 IT 기술이 뭐냐? 바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와 같이 탄력적으로 대규모의 IT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를 그렇게 번갈아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필요한 대다수의 자료를 언제 어느 곳에서나 통신만 보장된다면 즉각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수정까지도 할 수 있는 든든한 클라우드가 뒤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들이 조직의 IT가 덜 중요하다기보다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주된 관심이 이 모든 것의 의사결정에 관심이 소비자 쪽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지 역시 중요한 점은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가 중요하게 된 것은 데이터가 커지니까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만큼 용어가 잘못 붙은 경우도 잘 보지 못했는데요. 사실 클라우드도 잘 붙은 용어는 아니죠. 그죠? 빌려 쓰는 IT라고 길게 써봤자 재미없으니까 저렇게 쓴 것 같습니다만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은 잘못 붙은 용어 같습니다. 이건 앞에서 이미 그 스팁 분석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비자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생산이 폭증하는 세상으로 진입했다. 그 소셜 분야의 오른쪽 세 가지가 잘 보면 그렇죠. 그죠? 컨텐츠 레볼루션과 소셜 에서 플랫폼, 컨슈머스 인 컨트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예전 같으면 관심 둘 필요가 없었던 일반 소비자들, 최종 소비자들의 의견을 관심을 두어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정치에 입문하는 어떤 분이 어떤 정견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전화 여론조사 솔직히 그걸 누가 믿습니까? 뭐 1000명 정도 걸면 잘 대답하면 30몇 명 대답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통계보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심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례이고 또는 요즘 IoT라는 이름의 그 기술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정보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기기들은 전부 다 컴퓨팅 시스템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였죠, 막 예전에는. 그죠?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도 컴퓨팅 디바이스입니다. 알고 보면. 단순 통신기기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단순히 정보를 소비할 능력이 전혀 없던 종류의 물체들이 그들도 앞으로는 정보를 소비하거나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또 이들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갖고 정보 네트워크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정권 때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유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때
몇 년 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시끄러웠던 거죠. 유코리아로 하는 이유가 바로 유비쿼터스라는 이 용어를 짧게 줄여서 표현한 것인데, 이 유비쿼터스 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컴퓨팅이 편재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에나 다 있다는 말이죠. 꼭 컴퓨터를 켜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아야만 컴퓨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다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문에 있는 손잡이에도 컴퓨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손잡이를 딱 잡으면 이 사람이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뜨거운 체온을 가지고 있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어딘가에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 환자 발생, 에볼라 환자 발생, 예를 들자면요. 그죠? 그러면 저 손잡이가 컴퓨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곳으로 전달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반응을 거꾸로 중계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면 예전처럼 누군가가 명시적으로 컴퓨팅을 요청해야만 계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숨어있는 요소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 컴퓨팅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것을 사람에게 거꾸로 알려주는, 글쎄 이것이 꼭 좋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던 세상들이 바로 유코리아의 비전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많아져 버리면 온 사물들, 모든 개체들이 전부 다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이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또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가 크게 두 소스로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약진하면서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수많은 자료들, 이 자료들을 보면 형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말로 막 그냥 문장을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멀티미디어도 있고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죠. 또는 그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같이 도처에 존재하는 개체나 기기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이것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이런 자료들은 예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자료들이고 여기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소스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관심 있는 데이터가 내 손에 없을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형식이 다양합니다. 세 번째, 양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을 새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영역의 알고리즘 기반의 데이터 처리로는 힘든 부분이 많겠구나. 그리고 정답이 꼭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분야에서는요. 예를 들어 무슨 정견 발표를 했더니 국민의 예를 들어 6대4 정도로 사람들이 내 정치적 견해를 좋아하는지 또는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식의 대세 경향을 보는데 주로 관심이 있는 거지, 샘플이 예를 들어 1억 개를 뽑았는데 또는 전수가 1억 개인데 그 중에 정확하게 4,577만 3,335명이 좋아하는지 6명이 좋아하는지 이걸 묻는 게 아니죠. 이런 종류의 문제들, 즉 대세 경향을 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을 보는 필요성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생겼느냐? 사실 알고 보면 이 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모바일 디바이스나 IoT가 많이 발전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의견이 폭증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처리할 필요가 바로 조직의 IT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빅데이터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 그림은 이런 겁니다. 소비자 기술이나 소비자들이 쓰고 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약진함으로써 이것이 꼭 중요한 기술적인 분야가 되었다면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조직의 IT의 기술들 또한 따라서 발전해야 된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갈트너에서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네 가지의 기술의 트렌드가 개별적으로 그냥 따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통합되고 수렴하고 상호 강화작용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표현을 넥서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네 가지가 수렴하기도 하고 상호 강화를 통해서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새로운 시나리오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첫째 이유를 소비자화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트렌드라거나 또는 이런 기술의 전략적 기술의 중요한 경향을 잘 분석해보면 소비자화라는 이 용어로 수렴한다는 것만큼은 저의 개인적 견해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견해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주요 주제가 된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대체 이 소비자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다는 뜻인가? 글쎄요. 제가 여러분의 업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질문만 남겨놓고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혹시나 법원에서 대민 서비스를 하시는 일이 있다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재편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모바일이 전면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를 잘 보면 이런 식이거든요. PC나 또는 성능이 좋은 머신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정보를 많이 축약해서 형식 조금 바꾸고 광고 몇 개 떼고 그걸 그냥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모바일 이네이블드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인 거죠, 그게 사실은. 그런데 진정 소비자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이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모바일 퍼스트이거나 모바일 센츄리 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제1 창구가 요즘은 스마트폰입니다. PC가 아닙니다. 태블릿도 아닙니다, 심지어. 태블릿이나 PC를 사용하는 이유는 좀 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보고 싶거나 또는 그 정보를 가공할 필요가 있을 때 점점 성능이 좋거나 용량이 큰 머신으로 가는 것이지 정보의 최고 접점은 어디냐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모바일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퍼스트가 되는 것이 차라리 맞는 서비스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이 3대 회장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전에 한국도 오셨습니다만 이분이 늘 강조하시는 것이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시대에 프로덕티비티와 플랫폼을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회사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바일 퍼스트라는 말이 가볍게 들을 이야기가 아닌 건 분명하고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어떤 서비스를 굳이 한 종류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모바일 퍼스트라고 한다는 말은 차라리 모바일 사용자를 제일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까지 생각하라는 말이었다면 모바일 온리인 세상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조직이 다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못하지만 예전보다는 업무 스타일이 유연해질 가능성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 3.0이라고 하는 이 플랜만 잘 읽어보시더라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강조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게 됐겠습니까? 아니 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바로 앞에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입만 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업무의 스타일 자체가 유연해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일하는지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일하는지 이것에 대한 제한이 점점 풀린다는 것을 가정해야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스타일이 다양화된다는 말은 예를 들어 이동 중에 일하는 경우, 간헐적으로만 일하는 경우, 자유시간, 자유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굉장히 다양한 변종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협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협업이 어려웠다는 이유는 단지 그런 것보다는 뭐 칸막이라거나 또는 제도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협업이 어려웠던 걸 먼저 제거하려고는 합니다만 기술의 변화 트렌드, 특히 소비자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소비자가 특히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아이디어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협업할지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각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글쎄요, 꼭 법원에서 직접 다루는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만 새로운 법과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자꾸 발생합니다. 저는 이 클라우드를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는 100번 이해하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에 대한 그 서로 상반되는 힘의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에서는 공공부문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을 가능하면 자제하라. 사실 권고라고는 하지만 국정원의 권고를 누가 그냥 권고라고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한쪽에서는 클라우드를 육성해야 된다고 뭐 법안도 만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클라우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낯선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죠? 이 낯선 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는 쓰지 말자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쓰려고 마음을 먹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낯선 것이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가 믿을만한가? IT를 남에게 빌렸을 때 가장 큰 고민이 우리 전기 전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한전이나 또는 그 계열 회사가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전 국민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며칠간 단전을 해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번만 그렇게 당하고 나면 각 가정에 발전기 구입하느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전을 못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제 같은 걸 잘 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꾸준히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겠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서 IT를 빌려 쓴다고 했는데 아니 빌려줘야 될 사람이 어느 날 나쁜 마음을 먹고 너에게는 안 빌려줘라든지 또는 어느 날 아주 기분 나쁜 방식으로 서비스를 종료시켜버리고 데이터도 못 돌려주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과연 이런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정착될 수 있는가? 정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믿을 만한 클라우드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보안 인증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또한 데이터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 업무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의 고객 정보라든지 병원의 환자 정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있기 전부터 이미 발생해왔던 데이터인데 만약에 은행이 또는 병원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환자 데이터를 관리하겠다 하면 현행법의 상당 부분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법을 클라우드라고 해서 예외로 새로 열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 법의 범주에 놓고 클라우드를 수용해서 확장하는 게 맞는지 확장하더라도 여전히 환자 데이터만큼은 병원 밖에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당장에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은 채 클라우드 세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데이터 주권 문제는 뭐냐 하면 뭐 범죄 수사나 기타 그 감사 얘기로 요즘 국정감사기관에 감사를 위해서 무슨 자료를 내놔라 할 필요가 있는데 클라우드는 남에게 IT를 빌려 쓰는 거라 했으니까 어떤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가 실제 서비스 데이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의 기관,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에게 데이터를 받게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자료 줄 수 없어요. 고객과 약속했어요 라고 못 주겠다고 하면 감사가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흔히 데이터 주권 문제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실질적인 발생자와 소유자가 운영자에게 데이터를 원할 때 언제든지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국경을 넘어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골치 아픈 규정들이 곳곳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거죠.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없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규정들을 자꾸 확대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를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역시 세상의 발전이 너무 법과 규제의 발전 속도보다는 빠른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프라이버시 이슈죠. 그죠? 지금까지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뭐 건강관리보험공단인가요? 거기 가보면 국민의 모든 정보가 다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소득 수준부터 시작해서 어떤 질병이 있고 질병 이력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마음만 먹으면 다 뽑아낼 수 있죠.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진 데서 빅데이터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료를 함부로 가져가서 가공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거나 개인이 동의한 적도 없는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허락되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너무 기술부터 앞세워서 발전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법과 규제가 어떤 장점을 주고 있는지 단점을 주고 있는지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다기보다는 빅데이터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혜택은 최대한 극대화하면서도 어떻게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누출을 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가, 이런 종류의 고민은 전혀 새로운,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고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그런 데이터를 가공의 대상으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공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는 기술의 발전이나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가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겼고 가공할 기술도 생긴 마당에 그 데이터를 가공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법이 애매하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이슈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될 문제들이고, 단지 기술을 기술로만 보아서는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회에 끼치는 여러 영향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결론이 이보다 더 멋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행로도 많이 다르고 또 기대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점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또 백그라운드가 워낙 달라서 이 정도의 질문만 남기고 돌아가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관심이 있는 어떤 좋은 주제가 생기시면 저에게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꺼이 여쭤봐 주시길 한다면은 저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좋은 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발표든 이 슬라이드가 없는 발표는 매우 나쁜 발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효과까지 넣어서 이 슬라이드를 일부러 어젯밤에 다시 넣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 세계가 이래 변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로 가봅시다.
우리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김명호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IT 마인드업 열려라 톡톡 제7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